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뭐라고 해요? 이런 상호작용을 뭐라고 해요? 요걸 수소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민물, 왜 그 뭐 바닷물 민물 할 때 뭐 그런 말 쓰죠. 민물이란 말 알죠. 그냥 맹물에서는 이렇게 H2O 사이에 수소결합이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닷물에서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구경꾼 양이온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 양이온들의 혹은 음이온들의 정전기적 인력이 강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성격을 갖잖아요. 얘가 Na 플러스 주변을 둘러싸는 요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시험거스? 요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찬유? 요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교수 앞에서 그랬다가는 바로 나고. 찬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 동판?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소멸이요? 뭐라고? 뭐라고? 아, 수화. 이런 현상을 수화라고 하죠? 시험 가서 뭐라고요? 이 뭐라고요? 읽어봐요. 수화. 수화라는 단어를 까먹으면 안 되죠.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민펀? 수화 영어로? 어제가 그저께인가? 8월 15일이었죠. 8월 15일. 원래 8월 15일 무슨 일이라고 해요?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광복절에 되게 이상한 일 벌어졌던 거 아세요?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국가 수립 최초로 광복절 기념식이 두 군데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뭐냐?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은 건 알죠? 그 일제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냥 어디까지나 누군가의 주장이에요. 주장인데 들어보세요. 일제시대는 법적인 정부가 일본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일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법적으로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일파와 친일파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 국민으로서 국가에 반역을 하는 테러리스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동판? 뭔가 이 주장을 들었을 때 마음속이 편안해집니까? 아니면은 조금 좀 불편합니까? 아, 그런가요? 내가 또 그 자기 정치적인 성향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물은 건 아닌가요? 솔직한 표현인가요? 그럼
내가 방금 한 이 얘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극도로 분개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이런 주장을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놀라운 건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이 담긴 책을 낸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광복회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인 중에 하나인 광복회가 아직도 지금 활동을 해요. 그 광복회 그 뭐냐면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자 후손들. 이 그 독립운동 관장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리고 뭐냐면 독립기념 관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광복절 기념 행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따로 열렸고, 그리고 그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 독립기념관장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김구 is a terrorist예요. 김구는 오사마 빈 라덴과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은 어디 테러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은 어디 테러했어요? 뭐 뉴욕에 테러했잖아요. 뉴욕 테러, 9.11 테러. 그러면 그 김구는 어디에 테러했어요? 일제시대 때 끈앞을 윤봉길을 시켜서 그 홍콩 공원에서 테러를 지시한 게 김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은 김구가 테러리스트다. 무슨 말 알겠죠? 테러리스트. 그 놀라운 사실은 그 CIA가 그 뭐냐면은 그거 뭐냐면은 그 오사마 빈 라덴한테 걸었던 현상금이 얼마게요? 200억이거든요. 200억. 그래서 CIA가 오사마 빈 라덴한테 걸었던 그 현상금이 2천만 달러예요. 200억. 일제시대에 일제가 저 김구 선생한테 걸었던 현상금 얼마게요? 600억이에요. 600억 걸었어요. 일제가 600억 현상금을 건 일제의 테러리스트가 3명이 있거든요. 3명? 3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김구, 두 번째가 김원봉, 세 번째가 김삼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3명이에요. 근데 김구 선생은 얘기 들어봤죠. 근데 김원봉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김삼룡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럼 잡아. 일제가 600억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이 분들은 우리에게는 다 뭐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알겠어요? 히어로 알겠죠? 그런데 김구 선생만 알고 김원봉은 가물가물하고 김삼룡은 잘 모르겠죠. 이상하지. 어쨌건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됐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기념식이 저기 세종무관에 열렸고,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그 다음에 광복회 회원들과 그리고 정부에 반하는 빨갱이 야당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은 다 빨갱이야. 그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광복절 행사를 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한민국 국가수립 이후로 최초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날. 1907년에 무슨 일이? 러시아에서 인의 최대 공산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공산혁명이 되고 러시아로 바뀌어요. 소련으로 바뀌고 미국의 가장 큰 적대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 적대국 나라에서 벌어질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미국은 이 모든 걸 기록합니다. 진짜 무서운 미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국은 러시아에 신문 기자를 파견합니다. 기자를 파견하고 이 사람은 그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에 근무하는 엄청난 유명한 기자거든요. 이 사람이 레닌 옆에서 이 볼셰비키 혁명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레닌의 수하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다 끝난 다음 이 기자는 거기 얘기를 리포트 형식으로 회고록을 쫙 씁니다. 그래서 그를 책으로 냅니다. 2000페이지짜리 책을 냅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The Red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미국 기자의 관점에서 시시콜콜이 기록한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무려 3시간짜리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러시아에 와 있을 때 아무래도 혁명 중인 나라니까 안전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죠. 위험하겠죠. 그래가지고는 이 신문 부인은 러시아에 따라왔는데 좀 위험해서 어디에 잠깐 가 있어요? 샹하이에 부인만 따로 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막 개고생하고 막 죽을 뻔도 했겠죠. 그 뭐냐면 그 혁명의 한 고판에 있었으니까. 이제 남편은 개고생하고 있는데 부인은 이제 상하이에 피신했고, 사실 상하이는 그때 당시 위험한 곳이니까 뭐 꽤 안전한 곳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꽤 안전한 편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조계라고 해서 상하이는 만 여러 구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조계에 있으면 미국 통치하에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상하이에 가서 이제 뭐냐면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인도 기자야. 그렇고 이제 샹하이에 가 있는데 뭐 맨날 짜장면만 먹는 것도 뭐 신물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지 하다가 심심해서 도서관에 간 거야. 도서관. 국립도서관에.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니까 바본 거야, 거야. 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책들도 꽤 수준 있는 책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상하이에 있는 거 국제 도서관에 다 가가지고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빌리려고 하는 책마다 누가 다 빌려갔어. 그래서 뭐야, 내가 보려고 하는 책 다 가졌어. 그래가지고는 그 직원한테 가지고 아니 내가 이 책 이제 보려는데 이거 싹 누가 다 빌려갔어요. 누가 빌려간 거예요? 딱 봤더니 도서 대출 카드에 한 명이 다 빌려간 거야. 신기하잖아. 내가 보고 싶은 열 몇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명이 이걸 다 빌려간 거야. 뭔가 끌리지 않아? 나의 관심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하는 책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닌 상당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책인데 그것만 쇽쇽쇽 뺏어가지고 누가 다 빌려간 거야.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지? 궁금했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도서관에 메모를 남겨. 당신 만나보고 싶다. 너무 흥미롭다. 해가지고는 그 메모를 그 책을 빌려간 사람이 이게 그걸 받아. 그래가지고 그 책을 빌려간 사람이 다시 도서관에 메모를 남겨. 한번 만나보겠다. 해가지고는 거기서 메모로 약속 시간을 잡고 드디어 어느 카페에서 이 여자 기자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 카페에서. 그 장면을 이 부인이 기록으로 다 남겨.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기록을 어떻게 남겼느냐. 갑자기 문이 열리고
거무잡잡한 피부에 콧수염을 기른 어떤 스페인풍의 남성이,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에 뒤지면 나옵니다. 이게 헤어스타일도 되게 멋있어요. 헤어스타일도 완전 요즘 헤어스타일로 쫙 흩날리는 헤어스타일에 이렇게 수염 딱 기르고, 그 다음에 상하이니까 1910년대 상하이니까 옷은 뭘 입었겠어요? 중국의 그 장포라고 하는 옷이거든요. 남자들이 입는 장포. 뭐냐면 차이나 칼라라고 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중국식 옷인데, 옷이 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요까지 오는 코트 타입의 옷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입는 거 장포라고 하는 옷이에요. 근데 겉은 장포고 이게 벗으면 안에 수트가 있어요. 수트에 를 신고 그 겉옷으로 코트가 아닌 중국식 장포를 이렇게 입기도 하고, 그 장포라는 옷이 되게 멋있어요. 되게 이렇게 중국식 장포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은 스페인풍의 거무잡잡한 피부를 한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햇살이 비치는데, 남자 참 잘생겼다 하는데, 그 남자가 뚜벅뚜벅 거더니 나에게 거는 첫 번째 말, 아주 어눌한 영어로 조선에서 온 김산.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이름이 뭐다? 김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갑자기 민판, 동판 하니까 그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 순국 선현들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김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갑자기 떠올라서 해드린 얘기입니다. 김산은 조선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이더라? 경기도 출생인가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중국에 올라와서 누구랑 독립운동을 같이 했냐면 모택동. 모택동이 누구예요? 바로 중국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죠. 이 사람과 같이 공산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시대 때는 우리는 군자금이 있어요, 군자금이 없어요? 군자금이 턱없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군자금 문제 때문에 많은 한국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모택동도 손을 잡고, 장개석하고도 손을 잡고, 그리고 레닌하고도 손을 많이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제에 대해서는 다 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여도 상관이, 모택동과 레닌은 다 일본을 적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다 모택동, 레닌 손을 같이 공산혁명도 같이 뭐냐면 독립운동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산이 모택동 옆에서 같이 혁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돈은 누가 되는 거예요? 돈은 되니까 당연히 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는 중국 공산혁명 일을 하고 밤에는 조선 독립운동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산당끼리 토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말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밀리면 반동분자로 찍혀서 축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토론에서 안 밀리려고. 그래서 엄청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산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여서 독일어도 할 수 있고, 낮에는 중국 공산혁명, 밤에는 조선 독립운동, 그리고 짬짬이 계속 인문 철학 서적을 계속 읽고 취미로 영어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러니 졸려서 공부 못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김산이 이 부인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말, 영어를 책으로 배워서 말로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하면서 말을 해. 그래서 부인의 회고록에 그 사람의 발음은 너무 알아듣기 어려웠다 라고 돼 있어요.
말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일 보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사람도 기자잖아. 가 딱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부인이 내 당신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김산이 고민을 하다가 인터뷰까지는 허락을 하지만 이 인터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내가 죽고 나서 발표해 달라 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래도 안전한 일이에요. 극도로 위험한 일이에요. 극도로 위험한 일이잖아요. 내용들이 새 나갔다간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기자가 오케이 하고 김산을 보름 동안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김산이 어떻게 조선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개고생해서 상하이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고 모택동을 만났고 거기서 어떻게 공산혁명을 하고 일제랑 어떻게 싸워가는지에 대해서 보름 동안 자기의 인생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얘기해 줍니다. 이때 김산의 나이 27. 그래서 이 기자가 감동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동안 인터뷰에 고맙다. 그래서 김산 당신의 그 혁명이 성공하길 바란다 하고 이 둘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은 그 인터뷰했던 원고를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귀국을 하고, 왜냐면 볼셰비키 혁명이 끝났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그리고 나서 김산과 헤어지고 나서 3년 후에 김산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김산은 누구한테 살해당했느냐? 모택동의 부인이 개쌍년이에요. 얘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인 이게 진짜 호로 잡년이에요. 진짜 나쁜 년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한패 강생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둘이가 김산이 딱 눈밖에 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얘가 이 모택동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중국 공산혁명의 높은 지위로 올라갈까봐, 얘가 권력을 찾을까봐 부인하고 모택동의 부인하고 강생이 협력해서 납치해서 살해합니다. 그래서 김산은 그냥 납치당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부인이 가슴이 아파서 그 원고를 드디어 출간을 합니다. 그 출간이 그 유명한 Song of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된 책이고요. 한글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두환 대통령 시대까지 금서였습니다. 이 책 읽으면 빨갱입니다. 근데 민주화가 된 후에 해금이 돼서 교보문고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이 부인이 5년 전에 내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하시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김산의 기록을 남겨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그리고 이 모택동의 부인과 강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다음 그 죄를 물어 처단됩니다. 그리고 김산은 조선 사람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의 인민영웅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혁명 인민영웅에 김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공산혁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정도로 이 모택동 옆에서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번 15일 날 이상한 그 뭐냐면은 기념식이 있었던 바람에 민펀, 동펀 이 1917년에 태어났으면 상하이에서 장포를 휘날리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에 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민판 맞아요? 민판 그랬을 것 같아요? 상하이에서 만약에 이때 태어났으면 공부를 하고 사상을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일본 놈들을 어떻게 처단하나 이렇게
그랬을까요?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보자. 그래서 이 송 오브 알리랑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얘기가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 누구냐, 저 규영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죠. 네. 하여튼 그러다. 자, 슈화 영어로 하이드레이션. 자, 그러면 이 슈화를 하는 일 때문에 이온들이 H2와 H2O 사이에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온들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온들이 껴 들어가 있을 때는 물 분자들끼리 모여서 얼음 형성이 쉽겠어요? 얼음 형성이 어렵겠어요? 얼음 형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을 억지로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그래서 저온, 그것도 저온 조건에서는 결국 얼음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얼음은 수소 결합을 안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수소 결합을 가장 잘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얼음이라는 것 자체는 수소 결합을 잘 못하고 있는 구조예요? 수소 결합을 가장 잘하는 구조예요? 바로 하이드로진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구조죠. 그게 얼음이라고요. 그럼 잘 봐요. 수소 결합을 가장 잘 이루어야 얼음이 되는데 Na 플러스나 주변에 Cl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껴 들어가 있으면 얘들이 수소 결합을 도와요, 수소 결합을 방해해요? 수소 결합을 방해하죠. 그런데 수소 결합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 얼음이 형성될 때 염들은 얼음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야 얼음에서 수소 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먹어보면 싱거워요. 진짜 미친 듯이 짜요. 아니, 의외로 저기 바닷물 먹으면 그냥 좀 짠 정도예요. 진짜 미친 듯이 짜요. 아, 해수욕장 안 가봤어요? 규영아 해수욕장 가본 적 있죠? 해수욕장 가서 바닷물 입에 이렇게 넣어본 적 있죠? 아니 일부러 이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 맛본 적 있죠? 그때 그냥 짠 정도예요? 미친 듯이 짜요? 아 그냥 짠 정도예요? 저 도원거스? 저 규원 그 규영이 데리고 저 거제도 한번 다녀오세요. 뭐라고? 응? 응. 듬직하니까. 응. 자 어쨌건 그래서 왜 탄식을 하고 그래요? 자 어쨌건 그 바닷물 맛보면 엄청 짜거든요. 엄청 짠데 놀라운 건 그 엄청 짠 바닷물이 얼은 빙하는 뜯어서 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맥맛이라고요. 맥맛이에요. 바닷물을 얼려 만든 얼음은 맥맛이에요. 왜?
얼음이 만들어질 때 염 성분이 물 쪽으로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극지방 바닷물하고 적도지방 바닷물하고 어디가 더 짜다고요? 극지방 바닷물이 더 짜다고요. 그래서 극지방 바닷물이 밀도가 더 크겠어요? 밀도가 더 작겠어요? 극지방 바닷물이 더 고밀도고 그 적도지방 바닷물이 저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밀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바닷물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해류 대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밀도 차이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노홍철 멤버의 안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홍철 멤버가 했던 안짜 왜 안 짰겠어요? 빙하가 이렇게 베링해를 거쳐서 내려오다가 오츠크의 바다에서 거의 대부분 녹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빙하 자체는 짜단 얘기예요, 싱겁단 얘기예요? 빙하 자체는 싱겁기 때문에 싱거운 물이 녹아버렸으니 주변 바다의 염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의 바다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츠크의 바다는 다른 쪽 바다에 비해서 이런 유빙 때문에 맛이 굉장히 싱거워요. 그래서 그걸 노홍철 멤버가 물에 풍덩 빠진 다음 입에 딱 받았는데 자기가 보통 경험했던 바닷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싱겁거든요. 그냥 먹어도 될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고 나는 용액이 들어갔어 이걸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규영아 재밌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을 할 때는 용매가 얼어서 고체가 되면 거기에는 용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용질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는 줄게요. 여기 준다. 자, 세 번째는 그 다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용질은 액체 상태의 용매에 완전히 용해된 묽은 용액에서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묵다는 말이 있죠. 묵다는 말은 농도가 옅단 얘기예요?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예요? 묵다는 말은 농도가 연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묽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매, 용질. 자, 이게 X로 쓴 건 무슨 물리량이겠어요? X로 쓴 건. 어떤 물리량을 X로 써요? 몰 분율. 그러면 묵다란 얘기는 용매의 몰 분율과 용질의 몰 분율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묵다란 얘기는. 요렇게. 알겠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 분율은 특성상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다 더하면 1인데 하나는 되게 크고 하나는 되게 작대요. 이 말은 얘가 뭐에 가깝고? 1. 알겠죠? 그럼 얘는 뭐에 가깝고? 0. 알겠죠? 요런 용액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질을 많이 넣은 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질을 조금 넣은 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질을 조금 넣은 거니까 용질이 어떻게 된 거라고 가정해? 완전히 녹는다고. 용질이 깨끗하게 다 녹아버린 용액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한다는 거야. 소금도 물에 잘 녹지만 소금도 물에 영원히 녹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빨이 쳐놓으면 석술돼가지고 밑에 깔아앉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한다 안 한다? 못해요. 알겠죠?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용해된 묽은 용액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다. 그러면 이 조건을 그림으로 살짝 표현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H2O 요거이 용매다. 여기에 NaCl을 섞었다 치자 이런 말이지. 그럼 H2O를 용매라 했을 때 HCl은 당연히 용질이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 상황에서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자, 보통의 조건은 외부 압력이 몇 기압인 겁니까? 보통의 조건은. 보통의 조건은 외부 압력이 1기압이죠. 1기압, 1기압.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온도가 뭐 여러분들이 용액의 총괄성의 결과를 알아요. 뭐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그래서 만약에 물에다가 소금 타버리면 어느 점이 0도씨에 0도씨보다 더 낮아져요. 소금 쳐버리면 어느 점이 0도씨보다 훨씬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 몇 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상 어느 점인 0도씨보다 훨씬 더 낮은 충분히 저온 조건의 온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충분히 저온이니까 뭐 얼음물이건 그냥 물이건 뭐가 생겨 있겠어요? 충분히 저온이니까. 예, 얼음이 생겨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분히 뭐냐면은 저온이니까 얼음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맹물은 0도씨에 있죠. 바닷물도 얼어요? 바닷물 얼어요, 안 얼어요? 바닷물이 어니까 빙하가 있지. 아, 진짜 이 사람들 바닷물이 왜 안 얼어? 바닷물도 얼지. 진짜 이 사람들 바닷물이 얼은 게 뭐라고요? 그게 북극의 빙하라고요. 바닷물이 왜 안 얼어? 추우면 얼지. 그런데 몇 도에서부터 얼어? 영하 20도 이하부터 떨어지면 바닷물도 얼어요. 무슨 효과? 어느 점 내림. 알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영하 20도보다 내려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교영 없어요? 영하 20도. 우리나라에서도 영하 20도 나와요, 한 번씩. 한 번씩 있어요. 그럼 저기 러시아 이런 데는 오미야콘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러시아에. 오미야콘 이런 지역은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내려와요. 영하 20도가 왜 안 돼? 그래서 제정 러시아 시절에 표트르 대제의 목적이 뭐였어?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아까 그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전에 러시아 제국이 있었잖아. 그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갖고 싶어 했던 거 그게 뭐야? 부동항. 세계 역사 시간 때 배웠잖아. 부동항이 뭐야,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러시아도 바다가 있지. 러시아도 바다가 있지만 러시아의 바다는 다 북극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러시아에 겨울 오면 러시아 항구는 다 얼어버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니까. 바다가 온다고. 바다가 얼면 뭐가 못 들어와? 배가 못 들어오지. 배가 못 들어오면 뭐가 안 돼? 무역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취한 외교 전술이 뭐야? 취한 그 정치 목적이 바로 남하 정책. 왜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따뜻한 바다를 선택하려고, 그게 차지하려고. 그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잖아. 그걸 막으려고 한 게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모든 게 용액의 총괄성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너무 낮으면 지금 이 온도는 영하 30도, 영하 40도란 얘기야. 그러면 소금물이어도 소금물, 바닷물 이어도 뭐가 있다고? 얼음이 뜬다니까. 빙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소금물 위에 떠 있는 빙하는 혼합물이란 얘기야, 순물질이란 얘기야. 바닷물 위에 지금 이게 바닷물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 바닷물이 얼어 만들어진 빙하
용액의 총괄성을 고려할 땐 혼합물 상태라는 얘기야, 순물질이라는 얘기야. 순물질이란 얘기야. 순물질.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는 거야. 용질은 고체, 용매, 용해되지 않는다. NaCl은 이쪽으로는, 얼음 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무슨 말 나겠죠? 그리고 자, 온도가 이제 0도씨보다 충분히 높아요. 그리고 끓지는 않는 그냥 따뜻한 정도의 온도에서는 이제 드디어 얼음이 생기겠어요? 얼음이 생길 리가 없겠어요? 얼음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모두 다 녹아가지고는 NaCl 수용액이 된 거지. 그러다가 온도가 100도씨보다 훨씬 더 큰 온도. 자, 왜 더 큰 온도를 생각하느냐? 아시다시피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 0도씨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가정한다고 했어요? 어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 오름 때문에라도 100도가 아니라 100도보다 꽤 높은 온도에선 뭐가 나타난다? NaCl 수용액에 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수증기가 만들어진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 수증기는 순수한 상태야, 혼합물 상태? 순수한 상태야, 혼합물 상태? 순수하다고. 왜? 소금은 비발성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모델링 속에서 수리적으로 증명을 통해 나온 게 바로 용액의 총괄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을 고려할 때 만들어진 얼음은 순수한 얼음이야. 알겠어요? 순수한 H2O야. 끓는 점 오름에서 등장하는 수증기도 순수한 H2로 되어 있는 수증기야. 무슨 말 알겠죠? 그걸 가정해야 용액의 총괄성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용액의 총괄성을 엄밀하게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케미컬 포텐셜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학교 내신 과정 때는 조금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공교육 과정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을 배워야 안 배워요. 공교육 과정에서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입시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나올 리는 없고, 그래서 이 용액의 총괄성을 그 용액의 총괄성을 연력학 오직 엔트로피 효과만으로 용액의 총괄성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으로 연결되어 있는 용액의 총괄성 문제를 수능에서 몇 번 낸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소개해드릴 수능 문제가 오늘 나눠드린 숙제예요. 오늘 나눠드린 숙제. 오늘 나눠드린 숙제가 크게 두 문제가 있죠. 크게 두 문제. 뒤쪽에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뒤쪽에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만 은근히 까다로울 거예요. 은근히 까다로울 거예요. 앞쪽에 있는 문제가 에반데 앞쪽에 있는 문제가 2013년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내가 약간 양념을 더 친 건 있어요. 양념을 친 건 있는데 기본 왁구는 수능이에요. 수능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해볼 수 있는지 한번 트라이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연력학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민판? 동판?
시연? 찬유? 도원? 더, 진짜.